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한 음악가의 사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의 수석 플루티스트가 돌연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명성과 안정된 수입, 화려한 무대를 모두 버리고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한국의 트로트 음악, 그 중에서도 국민 가수 나훈아의 음악 때문이었습니다. 서양 클래식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음악가가 우연히 접한 나훈아의 태스형에 매료되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낯선 나라에서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한 이 음악가. 그를 사로잡은 트로트와 나훈아의 음악적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음악의 본질을 찾아 떠난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 브룩스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이전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6살이었던 그때 저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에서 인정받는 연주자였고 맨해튼에 멋진 아파트도 있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연습실로 향하는 길은 항상 똑같았어요. 손가락이 플루트 위를 가볍게 춤추듯 움직이고 그 소리는 마치 새들의 노래처럼 연습실을 채웠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휘자는 항상 브라보, 나탈리, 정말 완벽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제게 주는 기쁨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이런 칭찬에 가슴이 뛰었는데 그때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곡을 연주하고 같은 무대에 서고 같은 박수를 받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자꾸만 커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 성공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상류층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자랐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게 과연 이런 것인지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맨해튼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노트북을 열고 유튜브를 켰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훈아 태스형 라이브 공연. 한국 가수라는 건 알았지만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단지 호기심의 영상을 클릭했을 뿐인데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들은 나훈아의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양 클래식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와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감정과 철학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영상 속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하고 있었고 무대 위 나훈아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듯 노래했습니다. 클래식 공연장의 정적과 예의를 갖춘 박수와는 너무나 달랐죠. 그 후로 저는 밤마다 나훈아의 공연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찾아 가사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의 음악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에 감동했습니다. 음악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라는 나훈아의 인터뷰 내용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테크닉을 추구했던 제 연주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음표를 정확히 연주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저였지만 나훈아의 음악을 들으며 이게 진짜 음악이다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것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금, 대금, 가야금 같은 악기들의 소리가 제 귀에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대금의 소리가 플루트와 비슷하면서도 더 깊고 영혼을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양 클래식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 사이에 여러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연습실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다가 문득 대금 소리를 흉내 내보았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인 대금 소리를 흉내 내봤다고 설명했고 요즘 한국 음악에 푹 빠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여행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젠가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나훈아의 콘서트 일정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2달 후에 있을 공연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야. 지금 가야 해. 다음 날 오케스트라 단장실을 찾아갔습니다. 2달 휴가를 내고 싶다고 말했고
한국에 다녀오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준비가 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제게 정말 중요한 여행이며 돌아오면 더 나은 연주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한국에 가보려고 하며 나훈아라는 가수의 콘서트도 보고 한국 전통음악도 배워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인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가야 할 것 같다고,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음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싶다고, 나훈아의 공연도 보고 국악도 배워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라니, 지금 뉴욕 피아모닉의 수석 플루티스트인데 경력에 영향 없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때로는 자신의 직감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고, 이건 제 음악적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 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 낯선 한글 간판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가 모두 신선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건축물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어 책자를 들고 인사말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현지인들의 친절한 반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낯설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소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국립국악원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들려오는 국악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해금, 대금, 가야금의 소리는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했습니다. 공연장에 앉아 국악 연주를 감상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이 음악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한국인의 정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해금 연주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그녀는 제가 뉴욕에서 온 플루티스트라고 하자 놀라워했습니다. 플루트를 가져왔는지 물었고 마침 호텔에 두고 왔다고 하자 내일 다시 와서 함께 연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플루트를 들고 다시 국악원을 찾았습니다. 해금 연주자 민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즉흥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악기와 음색에 적응하느라 어색했지만 점차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플루트의 맑고 투명한 소리와 해금의 깊고 구슬픈 음색이 어우러지면서 놀라운 화음이 만들어졌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전통곡을 가르치고 배우며 음악적 경계를 넘어선 교감을 나눴습니다. 민지는 저를 인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통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의 한성과 정칭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은 깊은 슬픔과 아픔을, 정은 따뜻한 정서와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에도 이러한 정서가 깊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한국인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철학이 녹아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 거리에서 젊은 음악가들의 거리 공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젊은 대금 연주자의 공연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전통 국악곡과 함께 현대, 팝 음악을 대금으로 연주했습니다. 그 창의적인 해석에 감동받아 공연 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투른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금 연주자 성호는 저에게 플루트를 꺼내 함께 즉흥 연주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사동 거리 한복판에서 우리는 즉흥 합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구경꾼만 있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양의 플루트와 한국의 대금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화음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음악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음악의 힘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성우와 함께 한국 전통 주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막걸리를 처음 마셔보며
한국 음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해석을 통해 국악을 세계화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났습니다.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적 방향과도 같았습니다. 여행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나훈아 콘서트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호텔 앞에서 콘서트 장소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며 주변의 한국인들이 나훈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존경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택시기사님도 나훈아의 팬이라며 라디오에서 그의 노래를 틀어주었습니다. 노래를 듣는 내내 제 가슴은 점점 뛰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관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클래식 공연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객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훈아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나훈아였습니다.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노래가 시작되었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나훈아의 목소리는 녹음으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함께 노래하고 박수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만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그의 노래가 제 영혼을 직접 터치하는 듯했습니다. 공연 중간 나훈아가 관객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음악이란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삶이 녹아 있어야 하는 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삶이 녹아 있는 음악. 그동안 제가 연주해온 음악은 어땠을까요? 완벽한 테크닉은 있었지만 제 삶과 영혼은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요? 나훈아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철학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노래 사이사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음악에 대한 철학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느껴온 공허함은 어쩌면 이런 진정성의 부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객석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지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의 제 자리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민지와 성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훈아 콘서트의 감동을 나누며 문득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을 접목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나요? 그들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고 특히 최근 국악과 클래식의 융합 공연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 민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탈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국악과 서양 음악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같은 서양 클래식 연주자를 찾고 있대요. 내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 제안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다음 날 전통 찻집에서 음악 프로듀서 재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대 음악과 전통 음악의 융합 프로젝트를 여러 번 진행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재민은 제 음악 경력에 대해 물었고 제가 나훈아의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에 매료된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나탈리 씨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국 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양 클래식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서양 클래식 악기와 한국 전통악기가 함께하는 공연이에요. 그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제 자리, 오케스트라에서의 포지션,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룻밤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내심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민의 제안은 단순한 프로젝트 참여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안정적인 삶과 경력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렵고 불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재민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에서 성공한 음악가인데 왜 한국에 남으려고 하는지, 잠시 머물다 오는 건 좋지만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열정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의 자리는 수많은 음악가들이 꿈꾸는 포지션이며 그것을 쉽게 포기하는 건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유튜브에서 또 다른 나훈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인생은 남 눈치 볼 시간이 없더라고.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음악을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장에게도 연락해 당분간 휴직을 연장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장도 놀라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 확고한 결심을 느꼈는지 마지막에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찾는 것이라면 응원하겠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재민의 프로젝트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국악 연주자들과 함께 연습하며 전통악기의 특성과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음악적 배경과 표현 방식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융합해 나갔습니다. 플루트와 대금, 해금과 바이올린, 그리고 가야금과 하프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음악 세계를 창조해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석 달 동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했고 한국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에 점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치인이라는 감정은 제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 그리고 깊은 유대감은 뉴욕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공연 날 서울의 작은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 관객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긴장감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플루트를 입에 대고 첫 음을 내는 순간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대금과 플루트의 듀엣 연주가 시작되었고 두 악기의 소리가 서로 대화하듯 어우러졌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이 새로운 시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동서양의 음악적 만남이 이토록 자연스러울 수 있다니,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순간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단장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뉴욕의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계속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에 사직서를 보내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재민과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국악과 클래식의 융합,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에 정착한 후 본격적인 음악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저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스튜디오를 임대해 작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벽면에는 서양 클래식 악보와 한국 정악보를 나란히 붙여두고 플루트와 대금을 오가며 연습했습니다. 첫 번째 융합 프로젝트는 바흐의 무반주 플루트 소나타를 한국 전통 음악의 어법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음악의 구조적 완성도와 한국 음악의 표현적 자유로움을 결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음악 세계의 접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흐의 선율에 한국 전통 음악의 식임새를 더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음색이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악계의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했습니다. 해금 연주자 민지, 대금 연주자 성우, 그리고 작곡가 재민은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 음악의 정수를 이해하도록 도왔고
저는 그들에게 서양 음악의 이론과 기법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가진 우리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창의적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의 첫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연은 전통 국악곡과 서양 클래식 명곡을 융합한 7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한 이 공연은 예상 밖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드뷔시의 시링크스와 한국 민요, 아리랑을 결합한 작품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후 한 음악 평론가는 나탈리 브룩스는 단순히 두 문화의 음악을 섞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음악 언어를 창조하고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평가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고 더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전통 장단과 서양의 리듬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중모리 장단과 서양의 34박자를 융합한 작품은 한국 음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융합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음악 페스티벌에서 초청 공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통영국제음악제, 그리고 서울국제음악제에서 공연을 했고 각 무대마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넓은 음악적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험적인 음악 활동이 알려지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특강 제의가 왔습니다. 동서양 음악의 융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의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과 함께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 음악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다문화 예술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큰 규모의 음악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자금과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동서음악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가들을 초청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음악과 유럽, 아프리카, 중동의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다채로운 실험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연주자나 작곡가를 넘어 멘토이자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에게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음악연구소를 운영하며 많은 젊은 음악가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저는 점차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젊은 세대들이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자국의 전통음악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모습은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 없는 음악교실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연구소에서 열리는 무료 워크숍 형태로 전공과 상관없이 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들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석 달 만에 50명이 넘는 정기 참가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서양 악기와 한국 전통악기를 자유롭게 교차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루트 전공자가 대금을, 바이올린 전공자가 해금을 배우고 역으로 국악 전공자들은 서양 악기와 음악 이론을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교차 학습 방식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그들의 음악적 표현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의 성공에 힘입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해왔습니다. 세계음악 탐험대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게 듣던 대중음악과 다른 음악적 세계에 호기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 교육 활동이 알려지면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정식 교수 제안이 왔습니다. 학교 측은 크로스오버 음악학과라는 새로운 학과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재계 학과 설립과 운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큰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고 교수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과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연주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철학적 이해를 중요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자신만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학기에는 국내외에서 20명의 학생이 입학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들과 함께하는 교육 현장은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더 큰 보람은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에서 그들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을 때 느꼈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플루트 전공이었던 한 학생이 해금으로 자신의 작품을 연주했을 때 그 음악에 담긴 진정성과 새로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육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저 자신의 음악적 성장도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교류는 제게도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그들의 신선한 시각은 저의 음악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해탈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매했는데 이 작품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정신적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앨범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음악상 시상식에서 크로스오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음악적 언어와 제자들과의 교류가 이 작품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상은 제 교육 활동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음악 교육 기관에서 특강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교육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국경 없는 음악가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주 2번 무료 음악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전문 음악가를 꿈꾸지 않더라도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점차 자신감을 갖고 음악을 표현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악이 가진 치유와 소통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경험은 제 음악적 정체성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연주자나 작곡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음악적 비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교육은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시민권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육 활동과 문화적 기여를 인정받아 특별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며 더욱 깊이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교수가 아닌 한국인 교수로서 동서양 음악의 융합을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선택이 음악이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 귀화 후 첫 해는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정식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고 동서양 음악융합학과라는 새로운 학과의 설립을 함께 기획했습니다. 이 학과는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음악 교육을 목표로 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경험은 제 음악적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자국의 전통 음악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 교수님을 통해 오히려 우리 음악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 함께 창작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앨범 강산무진장 산 우징을 발매했는데 이는 강과 산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로 한국의 자연과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앨범에는 특별히 나훈아의 고향역을 플루트와 국악기로 편곡한 버전이 수록되었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고 전성 매진되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콘서트 중반 무대에 부모님을 초대해 함께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의 나탈리를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의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악적 활동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한국 영화의 배경, 음악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의 사계절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음악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영상과 음악의 결합, 그리고 한국의 자연과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자연을 담은 봄의 섬 에피소드의 배경,
음악은 많은 사랑을 받아 독립적인 음원으로도 발매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향한 한국 음악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악가들을 초청해 한국 음악과의 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을 전 세계 주요 음악 도시에서 선보였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은 의미가 깊었습니다. 예전의 동료들과 관객들 앞에서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것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공연 후 많은 음악가들과 평론가들이 찾아와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표했고 몇몇 음악 학교에서는 한국 음악 워크숍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일주일간의 특별 강의를 진행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세계 투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한 문화 대사로 활동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진행한 한국 음악의 밤 행사들은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인생과 음악 여정에 대한 회고록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트에서 대금으로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제가 나훈아의 음악을 처음 발견한 순간부터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 먼저 출판되었고 이후 영어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한국 음악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회고록 출판 기념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제 음악적 여정에 영감을 준 여러 국악인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이야기가 한국 음악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특히 음악계의 원로 한 분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 음악의 가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년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우연히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번의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나훈아의 테스형 한 곡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뉴욕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은 두렵고 불확실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고향을 선물했고 음악적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나탈리 브룩스로서 동서양 음악의 다리가 되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뉴욕 필하모닉의 수석 플루티스트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테크닉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음악의 영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한과 정의 감정, 그리고 나훈아의 음악에서 배운 진정성은 제 음악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항공행 티켓을 예약하려는 사람들로 항공사 웹사이트가 마비되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미군들이 파병이 끝나고 귀국을 거부한 채 귀화 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 상류층들도 지금 한국으로 이민, 귀화하겠다며 한국 대사관에 줄을 서고 있어 대사관이 불이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인들이 왜 갑자기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열풍에 휩싸인 것일까요? 한국의 무엇이 그들을 매료시켰길래 고국을 등지고 낯선 동양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라이트입니다. 미국 출신으로 주한미군으로 파병 와서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한 사람이죠. 처음 한국으로 파병 명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관이 저를 불러 주한미군으로 파병 명령이 내려왔다고 알려주셨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그곳이 어떤 나라지?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소피아, 거기 위험하지 않아? 북한과 전쟁 중인 거 아니야? 모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문화는 얼마나 다를까?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소피아, 너는 할 수 있어. 이건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바다를 보며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와, 생각보다 발전된 나라구나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에 놀랐어요. 하지만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들리는 낯선 언어들에 금세 현실을 실감했죠. 주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다행히 미군 기지로 이동하는 동안 동료 군인들과 함께여서 안심이 됐어요. 기지에 도착하자 미국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미국식 음식, 미국 상품들. 처음에는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죠.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여기서 생활하면 돼. 밖에 나갈 필요 없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서만 생활하던 제게 어느 날 동료가 제안했어요. 소피아, 오늘 저녁에 기지 밖에 있는 식당에 가볼래?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대. 처음으로 기지 밖으로 나가는 기회였죠.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지를 나서자마자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어요. 길거리에 한글로 쓰인 간판들, 한국인들의 분주한 움직임, 낯선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죠. 동료가 데려간 식당은 작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어서 오세요 라는 활기찬 인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친절한 톤에서 환영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죠. 메뉴판에는 영어 설명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동료가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추천했어요. 이게 뭐냐면 소고기를 달콤하게 양념해서 구운 거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지. 동료의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불고기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죠. 된장찌개는 처음에 냄새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숟갈 떠먹어보니 묘한 중독성이 있었어요. 고소한 맛이 낯설면서도 왠지 정겨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이미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 있었죠. 그날 이후 점점 더 자주 기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차츰 혼자서도 한국 거리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법도 배웠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익혔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로 현지인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면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고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때로는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손짓 발짓으로 도와주시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정겨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료들과 강남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혼자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미국이었다면 절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불안함이 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조용히 음악을 듣는 사람, 모두 평온해 보였어요. 늦은 밤인데도 누구 하나 위협적인 모습이 없었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안전하구나.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마쳤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의 안전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일지도 모르겠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 생활이 3달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기지 안에서만 생활하는 다른 미군들과 달리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기지 밖에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영어만으로는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터넷 검색 끝에 기지 근처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찾았습니다. 첫 수업 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미군은 저 혼자였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소피아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워봅시다.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기호처럼 보였던 글자들이 하나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노, 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논리적이어서 놀랐어요.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지만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죠. 소피아 씨, 한국어 발음이 아주 좋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혼자서 한글을 연습했어요. 거리의 간판들, 지하철 안내문, 음식점 메뉴까지 모든 것이 제 공부 교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편의점에서 한국어로 주문해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점원은 환하게 웃으며 네, 곧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한국인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선생님이 소개해준 언어 교환 모임에 참가했죠. 그곳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 대학생 지민을 만났어요. 지민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소피아,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없어요? 지민이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매워서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가끔 답답할 때도 있죠.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음식은 외국인에게 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지민과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덕분에 한국의 역사, 전통, 사회 문제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정보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민이 저를 한국 전통시장에 데려갔어요. 남대문 시장은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즐비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거 맛보세요. 아가씨, 한할머니가 떡볶이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매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시장에서 다양한 한국 한식을 맛보며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야?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옛날에 고추가 귀했을 때 적은 양으로도 맛을 내기 위해 매운 음식 문화가 발달했대요. 그리고 한국의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기도 했죠. 그날 저녁, 지민의 가족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가정을 방문하는 순간이었어요. 지민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으로 저를 대접해 주셨죠.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한국 가정식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소피아, 지민의 어머니가 반찬을 더 담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낀 소속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식사 후 지민의 가족과 함께 나눈 대화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생활 6달째. 제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간단한 일상 대화는 물론 더 복잡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즈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본토로 돌아갈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빗방울이 강물 위에 작은 파문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정말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미국에는 가족과 친구들, 익숙한 문화와 언어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6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곳에서 느낀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은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길을 잃었어요. 빗속에서 방향을 헷갈려 낯선 동네에 서 있었죠. 스마트폰 배터리는 방전되어 지도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동대문역까지 걸으며 할머니는 이 동네의 역사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비가 오는 서울 거리를 낯선 할머니와 함께 걷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쥐어주셨어요. 안에는 따뜻한 호떡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를 맞았으니 따뜻한 것을 먹으라는 할머니의 배려였죠. 그런 말씀을 남기고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사라지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에 맴돌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비 오는 길을 함께 걷고 음식까지 나눠준 그 마음, 그때 문득 깨달았죠. 제가 이 나라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친구 지민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제 말에 지민은 영어 교사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어요. 그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습니다.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외국인을 위한 취업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영어 교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경험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죠. 특히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나 관광산업에서 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몇 군데 이력서를 보냈어요. 일주일 후 서울 도심의 한 영어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이 영어회화 교사 면접 제안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미군 생활을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 테니까요. 면접 날 긴장된 마음으로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이력서를 통해 제가 미군으로 한국에 왔다는 것과 한국어 실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제 한국 경험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 원장님의 질문에 기쁨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군 제대 절차만 마무리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날 밤 기지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새로운 도전을 앞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 결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갈 거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시는 표정이었지만 제 진심을 설명하자 점점 이해해주시는 눈치였어요. 제가 행복하다면 지지해주시겠다는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생활을 마치고 서울 중심가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방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대화하고 계약서를 읽는 일은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어려웠죠. 하지만 지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선 첫날,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어학원에서의 첫 수업은 긴장됐어요. 10명의 초등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준비한 한국어 인사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어요. 미국은 어떤 곳인지, 왜 한국에 왔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질문들이 오히려 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가 저에게도 큰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특히 저희 서툰 한국어에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무언가 설명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다가 잘못 발음했을 때는 깔깔 웃으며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 주었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도 한국어를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빠른 업무 속도와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일이 진행되었죠. 배달 음식이 30분 안에 도착하고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랐으며 대중교통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왔어요. 이런 효율성은 제 일상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회식 문화는 특히 낯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문화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그러나 차츰 이해하게 되었어요. 회식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의사를 만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접수 후 10분도 안 되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의료비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문득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얼마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복잡한 메뉴판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식 인사예절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어요. 제 삶은 점점 더 한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된장찌개와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일상이 익숙해졌죠. 가끔은 미국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가족들의 얼굴, 고향의 풍경, 익숙한 음식들. 하지만 화상통화로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날을 기대하며 설레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째 되던 날 스스로에게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지민과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 미국식 홈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햄버거와 핫도그, 맥앤치즈 등 미국 음식들로 테이블을 채웠죠. 친구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그날 밤 한국과 미국 문화가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학원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문화 차이가 있는데 한국 남자와 만남을 가져도 괜찮을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그렇게 민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가였어요. 첫 만남에서 민호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제 서툰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이 인상적이었어요. 민호와의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곳을 함께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남동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서울의 건물들과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미국과 다른 한국 건축의 특징에 매료되었어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도 느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내는지, 연락 빈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 사소한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민호는 제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 역시 한국 문화에 맞추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소통 방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현우는 제게 한국의 깊은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었고 저는 미국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데이트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난 어느 날 현우가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관계가 진지해졌다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 사셨어요. 처음 만나는 날 제가 좋아할 만한 한식으로 식탁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각종 나물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현우의 어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아버지는 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김치찌개와 떡볶이라고 대답했더니 두 분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제가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진솔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의 부모님께서는 다음에는 그들의 집에서 설날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하셨어요. 그 말씀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에게 부모님이 정말 좋으시다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는 1년이 넘게 이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걱정이 있었어요. 결혼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지, 어느 나라에 살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대화해 나갔어요. 한강변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어요. 현우는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로 청혼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식 결혼 문화를 배우고 양가 부모님의 만남을 준비하고 예식장을 고르는 일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맞추러 가는 날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화려한 색의 원단과 세밀한 자수 작업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한복을 입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감동했어요. 마치 한국 역사 속 인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양쪽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날아왔고 현우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치른 패백 의식, 그리고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행한 결혼식,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도 두 문화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미국식 실용성과 한국식 정갈함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는 미국 가전제품들이,
거실에는 한국적인 장식품들이 자리 잡았죠. 서로 다른 문화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우리 부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많은 적응이 필요했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의사소통 방식도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지만 한국에서는 때로 간접적인 표현이 예의 바른 것으로 여겨지곤 했죠.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대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려 노력했어요. 1년 후, 우리는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소식에 두 나라의 가족들 모두 기뻐했어요. 특히 현우의 어머니는 매일 영양식을 가져다 주시며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모님이 자주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아기 용품을 보내주셨어요. 두 나라의 가족들이 모두 우리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한국의 산모 케어 시스템에 놀랐어요. 정기 검진은 물론 산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세심한 의료 서비스였죠. 특히 산후조리원 문화는 정말 신기했어요. 출산 후 전문가들이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다니 미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커져갔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장단점, 이중 언어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날 때의 정체성 문제, 두 문화 사이에서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쁜 딸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연약한 손가락과 발가락, 깊은 눈동자를 가진 하은이는 현우와 저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일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는 없는 시스템이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신생아 돌보는 법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기쁨과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밤중 수유 시간에 깨어 하은이를 안고 있으면 이 작은 생명이 두 문화의 교차점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현우와 저는 하은이에게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르치기로 했어요.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했고 미국과 한국의 전래동화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하은이가 6달이 되었을 때 미국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만에 고향을 밟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미국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하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외손녀를 안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 가족들은 하은이의 한국식 이름과 미국식 이름을 모두 가진 것에 흥미로워했어요. 조카들은 하은이에게 영어로 말을 걸면서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화가 서로 연결되는 순간들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여행을 통해 두 가족이 하은이라는 연결고리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하은이가 점점 자라며 한국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첫 어린이집에 입학하던 날 교실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다양한 교구들, 체계적인 프로그램, 미국의 유아교육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특히 급식 시간에 제공되는 영양균형 잡힌 한식 메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은이의 어린이집 선생님은 외국인 엄마인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매주 하은이의 활동 사진과 상세한 일지를 보내주시고 학부모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선생님의 배려 덕분에 한국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하은이가 3살이 되던 해 두 번째 아이인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첫 출산 때보다 훨씬 여유 있게 아이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하은이는 동생에게 관심이 많았고 자기가 배운 한국말과 영어를 번갈아가며 아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양국 문화의 차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예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차이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우와 저는 두 문화의 장점을 취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미국식 창의성 교육의 장점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들의 성향과 관심사를 존중하면서도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실에서 만난 급식 메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이라면 피자나 햄버거가 대부분이었을 텐데 하은이의 학교에서는 된장국, 불고기, 다양한 채소 반찬이 제공되었어요. 영양사가 직접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은 제게 많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엄마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차츰 그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양육 방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과 헌신적인 모습에서 배울 점도 많았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은이에게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너는 두 나라 모두의 좋은 점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현우와 제가 선택한 삶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 아이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현우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저는 미국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고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할로윈에는 아이들과 함께 코스튬을 만들고 설날에는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어요.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고 두 문화의 풍요로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에 적응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을 진정한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미국의 가족이 그립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을 생각하면 후회는 없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고 저 역시 완전히 한국화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김치 없이는 밥을 먹기 힘들어졌으며 길거리에서 외국인으로 오해받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했어요. 하은이와 준호는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섞어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미국 친척들과는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두 문화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 걱정했던 정체성 혼란도 오히려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은이는 특히 언어에 재능이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중국어와 일본어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젠가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제가 걸어온 길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한국의 과학 교육에 푹 빠져 있었어요. 방과 후 과학 실험 교실에 다니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창의적 사고방식과 한국의 체계적인 학습법이 조화를 이룬 덕분인지 준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학을 탐구해 나갔습니다. 현우는 건축사무소에서 파트너가 되어 더 바빠졌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마다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러 한강으로 나가거나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현우와 저는 아이들에게 두 나라의 경험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미국 방문을 계획했어요. 아이들이 미국의 가족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특별히 미국 여행을 길게 계획했어요. 하은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는 긴 방학이었거든요. 3주 동안 미국 서부를 여행하며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자랐던 곳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행 중에 하루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친구들과 놀던 공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것이 그대로였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남았다면 현우도, 하은이도, 준호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미국 가족들과의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나이 드셨지만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하은이와 준호의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셨습니다. 소피야, 내가 한국에 간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문득 저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파병되어 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한국말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고 두려웠던 한국 문화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만들었고 진정한 고향을 찾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갔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문화적 충격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특히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그들도 조금은 더 쉽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어요. 주한미군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어 기초 배우기, 서울 명소 탐방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 지역 문화센터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에 와서 사랑에 빠지고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외국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가 비슷한 도전과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더 큰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어요. 어느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미군 가족이 말했습니다. 소피아님 덕분에 한국이 훨씬 가깝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얼마나 버티다 돌아갈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1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처럼 그들도 언젠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와 저는 종종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노년을 어디서 보낼까?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는 점이요.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파병 명령이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삶, 사랑, 가족, 문화, 언어, 모든 것을 선물해 주었어요. 낯설었던 이 땅은 이제 제 영혼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마음의 고향이죠. 한국에서의 삶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도전과 어려움은 지금의 행복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파병 왔다가 한국에 눌러앉게 된 저의 선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 이 모든 일상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이 땅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의 추억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